여러분, 지금 저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마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이란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과 주사파들 간의 전쟁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을 지켜보는 사람이고 관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그 피비린 나는 그 전쟁의 최선두에 여기 계신 분들이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에서 무너질 때 여기 있는 분들이 광화문에 나섰고, 그리고 조국을 무너뜨렸고 결국 정권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체 사상의 혁명운동의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민주연립정부가 혁명의 바로 전 단계입니다. 북한의 전략 전술론에 보면 민주연립정부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파쇼 체제 해체입니다. 파쇼 체제란 뭐냐면 정치 경제적인 기반을 말합니다. 보수 세력의 기반을요.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 뭐 했습니까? 재벌들 끊임없이 감옥 집어넣습니다. 이재용은 2번이나 감옥 갔습니다. 그게 북한의 전술입니다.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2번 다 감옥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 세력의 핵심 관료들은 150명 이상 전부 감옥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여러분, 당시 정부 각 부처에, 국정을 비롯한 모든 부처에 적폐천상이라는 명분으로 각 부처에 인민위원회, 혁명위원회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들의 체제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석관했습니다. 여러분 MBC 보셨죠? 아나운서, 그 아나운서를 어디로 보내서 창고로 보냈습니다. 그게 전복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북한의 전략 전술에 나오는 전복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 다음 단계가 혁명정부입니다. 만일 2019년도 광화문 운동에서 조국을 패퇴시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조국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기엔 끔찍한 친구지만 일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친구입니다. 얼굴 잘생겼고요, 목소리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울 법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영남의 기반인 부산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가지고도 24만표 가지고 그들을 힘들었는데 만일 그 후보가 조국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 조국을 패퇴시키고 저들의 전략을 완전히 망가뜨린 게 누굽니까? 2019년도 우리의 10월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10월 혁명의 주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들이 말하는 이 혁명으로 가는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모골이 성년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으로부터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혁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닦으라는 정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들은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 저들이 수적으로 우세합니다. 우리는 정권은 잡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뭘 하려면 법을 만들었는데 법으로, 그리고 그들이 다수되어 있으니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떳떳하게, 그리고 오히려 지금 광화문을 장악한 저 주사파들은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진행된 것이 아니라 체제 전쟁인 것입니다. 두 가지 체제요. 하나는 우리를 자유와 번영으로, 그리고 신앙의 자유로 이끄는 자유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그 지옥으로,
인민의 나라로 갈 것인가 수령의 나라로 갈 것인가의 그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는 광화문 세력이 저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자유의 전복전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PPT가 안 나오는군요. 그냥 말로 해야 되겠네요. 제가 PPT 나와요? 지금 대한민국은 광화문 애국운동 진영 여기와 그리고 주사파의 체제전쟁 중입니다. 제가 전복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오늘 제가 오면서 보니까 어제 저녁도 그렇고 복음성가와 그리고 이 성령운동을 뜨겁게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악마적인 사상으로부터 벗어났나 생각해 보니까 그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낸 줄 아십니까? 당시 먼저 38선 이북에 저들이 소련과 김일성 공산군이 진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히 파괴하고 그리고 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이 자유를 찾아서 이 대한민국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모든 것을 형제, 자매, 재산 다 두고 혈혈단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이 혈혈단신 자유를 찾아서 내려와서 그들이 시작한 것이 새벽기도 운동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누가 싸웁니까? 이념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복음입니다. 절대로 무신론자와 함께 살 수 없다는 복음만이 저들의 무신론을 이기고 저들의 악마적 정체를 결코 밝혀낼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악마적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죄는요, 나 개인에게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구조에서 나온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착취하니까 죄가 생긴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 20대 젊은 내가 볼 때요, 저는 죄 때문에 무척 고민했는데 죄는 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자본가들 때문이래요. 그러면 젊고 욕정에 그리고 정욕에 쌓여있던 저에게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죄가 아니랍니다. 나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 죄악으로 물들게 만든 자본가들 그리고 가진 자들 보수 세력을 저주하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잘못합니다. 그 잘못한 사람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 이게 악마적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악마라는 것은 그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내 탓이 아니라 상대방 탓이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의 처절한 죄의 회개를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물질로 생겼대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존재의 제일원이 보셨잖아요. 그 진화론, 그것이 누가 만든 겁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겁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전부 그것으로 배우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의 그 진화론, 아시다시피 전부 가정입니다. 가설. 그건 증명된 적도 없어요. 사람과 원숭이 그 사이에 단계도 없고요, 원숭이와 뭐 그 단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있고 원숭이도 있지만 가장 비과학적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전부 그것이 과학이라고 믿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합리적 설명으로 들려오는데도 그것은 아예 미신이라고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저들의 잘못된 저들의 물질주의자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진화론자들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전쟁은요. 저는 목사님 그 설교 들으면서 정말로 기가 막혔던 것 중에 하나가 선악과에 대한 목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악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한 예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선악과를 모서 타락했다. 그래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죄를 지었다는 걸 생각했지만 정광 목사님의 선악과에 대한 설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인간의 지식, 감정, 판단력,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정광 목사님은 그것을 선악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생각들, 판단들, 느낌들, 여러분 그 최고봉이 어딜까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전부 실패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장악한 모든 나라에는 어마어마한 인종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그 공산주의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 공산주의கள் 그들은 지금 사실상 선악과의 최고봉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정광 목사님이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공산주의 이념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마지막 최후의 정체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 악마적 존재들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체제전쟁은 단순히 이념전쟁이 아니라 사상전이 아니라 신앙전이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만이 그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강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설이 제가 원래 목사가 되려고 연세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아니 전 그 목사 되기 연세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철야기도 매주 토요일은 제가 철야기도를 하고 주일날 봉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 교회를 그 철야기도를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친구들이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중얼중얼해요. 나중에 그거 보니까 방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이게 생각이 아주 불선했던 게 저는 아시다시피 여러 번 철야기도 해보시지만 그때는 한 9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12시쯤 넘어가면요 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별로 할 말도 없어요. 저야 하고 이제 눈 감고 있다 보면 졸리거든요. 근데 이 살라살라 하는 애들은요 밤새도록 새벽까지 계속 자지도 않고 살라살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권사님이요 영어로 방언을 하는데 너무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방언 하시는 분들 보셨죠? 근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 영어 방언.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 나도 좀 저런 걸 줘보십시오. 왜냐하면 12시쯤 되면 졸리니까.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들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방언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산에 가서 소나무를 한 뿌리 뽑으면 된대요. 그래서 좋다. 저 정말 절에서 부산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소나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 뽑을 자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만만한 소나무 앞에 딱 가가지고 밤새도록 쥐야 하고 소나무만 뽑았는데 방언은 안 쳐들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절 저는 무지 열심히 그리고 목사가 되려고 그래서 이제 시험 봐서 연세대학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처음 철야 기도를 할 때입니다. 교회 나간 지 1년,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될 때인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전 그런 경험 처음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툭 지나면서
내 입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는 얘기를 내 입으로 탁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툭 지나가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라고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이 철야기도를 하다가 눈을 딱 뜨고, 그리고 뒤에 그 교회에 있는 성경책을 뒤졌어요. 한 달이니까 뭐 히브리서가 뭔지도 모를 때죠. 그래서 이제 신약 히브리서를 뒤져서 보니까 야, 똑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근데 방언은 잘 안 되더라고요, 방언은. 근데 이제 지금 목사님 갔다 오신 2020년도인가요? 그 상주 집회 때 제 처가 이제 유금주 목사가 방언 안 하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그 백 써가지고 맨 앞자리, 목사님 딱 보이는 그 앞자리에 이제 앉아가지고 쫙 했는데 뭐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몸이 막 흔들리고 입이 막 흔들리고, 그래서 뭐 쭈쭈쭈쭈 하는데 속으로 야, 이게 방언이냐, 이게 내가 너무 목사님 말씀처럼 왜 이게 왜 방언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왜 자기가 내가 막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흉내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방언이라던데 저는 아직도 이게 이 쭈쭈쭈쭈 하고 있어서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들이 저로 하여금 내가 공산주의 길을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광 목사님을 만난 것은 사실은 그전에 제가 그 사랑제일교회 주체사상 뭐 혁명 전략 이거 강의하러 여러 번 갔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정광 목사 설교는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 처가 먼저 정광 목사 설교를 듣더만 하루는 나보고 좀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처한테 정치한다고 빚진 게 한 5천만 원 되거든요. 그 갚는다고 안 갚고 떼먹고 있었죠. 그랬더만은 아주 이렇게 진지한 얼굴을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귀가 번쩍 뜨여 이거 뭔데? 이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사이트에 1년치 제 이름으로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때 1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1년치 등록을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목사님 설교가 있으니까 한 300 몇 편 있더라고요. 그 설교를 들으면 내가 당신에게 빚을 탕감해 주겠다. 아, 좋은 생각이다 말이야. 아니, 탕감해 준다는데 뭐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는데 그래서 좋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맨 처음 제가 들었던 설교가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입니다. 저도 명색이 그래도 연세대학교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신학 좀 압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공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야, 난 도대체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는 7대 명절이면 6월절이면 유대인의 명절로 알지, 그걸 구속사로 연결시키는 거는 난 살다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무교절에 딱 꽂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저 지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평생 지낼 겁니까? 거기에는 이유 없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얘기도 그 해답이 그 무교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 그 땅속에 묻어놓고 숙련시키는, 훈련시키는, 무교절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자식, 그다음에 돈, 어쩌고저쩌고 쭉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난 사실은 이런 유대인 명절은 우리하고 관련 없는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생각했지, 이게 지금 이 현장에 있는 나와 연관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설교를 매일 2시간씩 들었어요. 처음에 이 유금주 목사가 하도 저를 괴롭혀가지고, 왜냐하면 스피커를 자기 혼자 듣지, 정광 목사 설교를 스피커를 틀어놓고 하도 시끄럽게 잠을 잘 수가 있나요? 밤새도록 잘 때도 틀어놓고 자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한참 몇 번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저도 크게 이제 매일 2시간씩 제가 걷거나 운동하면서 설교를 계속 들었거든요. 그 중에 참 놀라운 설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선악과에 대한 얘기는 신학사상으로 난 처음으로 그렇게 밝힌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면 이야, 한마디로 끝내주더라고요. 성령이 나타나면. 이번에 정광 목사님 미국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정광 목사님 얘기 중에 정말로 감동적으로 들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 남부의 최고의 명문 신학이죠, 훌러 신학교에 가서 이 영어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신학교에 가서 설교할 핵심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모든 신학교가, 제가 연세대학교 가니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들 다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교회 목사들 왜 그러냐고 타단이 와서 신학교에 그렇게 갇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학교 앞에서 머리가 목사님 예를 들면 바가지가 3개씩 뒤집어 쓴 그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뭐랬냐면, 나는 당신의 선조들에게 의해서 우리에게 와서, 조선에 와서 우리에게 그들은 이렇게 전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배웠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부인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 선조들이 우리 조선에 와서 사기쳤냐, 아니면 당신이 틀렸냐? 이 이야기에 그 훌러 신학교 목사들이 전부 회개기도한다고 난리. 여러분, 이번에 정광 목사님이 10개 도시를 순방한 그 의미는요, 이제 성령운동이, 대한민국에서 시작한 성령운동이 미국을 살리는 새로운 성령운동으로 퍼져나가는 바로 그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단순히 애국운동 차원을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그 성령운동이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손잡고 다시 저 죽어가는 유럽을 살리고 중동을 살리는 그리고 공산주의 중국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자유마을은 그 시작점,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대한민국 살리자고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선배들이 꿈꿨던 세계 복음화,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강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다시 강의를 좀 전복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좀 강의로 돌아가면, 아니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 처가 그걸 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광 목사님 놀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이라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거요, 대단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대 심리학은요, 노만 필이라는, 그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 같은 사람들이 적극적 사고라는 것을 가지고 아주 그냥, 조영기 목사님도 그걸 인정했지만, 그래서 적극적 사고를 하면 그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결국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일궈낸다, 성취하는 삶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했던 얘기인데요, 그러나 거기는 왜 말이 그런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나 정광 목사 설교 들어보세요. 그거 보면요, 우리 말에는 영혼이 실려 나온답니다. 인간이 지정의가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과 연합되면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설명을 해주잖아요. 난 그래서 정말, 이거는 목사님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야, 나는 그래도 연대 나오고
공부되는데 저분은 신학교도 그렇고 야간 나오셨다면서. 야, 어떻게 저 그래도 책 많이 봤습니다. 물론 뭐 이충근 박사님 판은 아니지만 평생 책을 달고 살았으니까요. 왜냐하면 좌파 하려면 책 안 보고는 좌파 못 합니다. 근데 전 대한민국 우파들 중에서 좀 책 좀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책 안 봐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데 살다가 정광훈 이런 설교 처음 들었어요. 아니, 야간 신학 나온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목숨을 건 사람만이, 그리고 그냥 목숨 건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를 알게 했으니까 그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설교 듣는 게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 아닙니까? 우리는 이 소중한 보배를 가슴에 안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듣고 있지만 지금 수십억 우리 인류 가운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전부 죽어나갔어요. 이제 우리에게 한국 기독교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전 세계 기독교를 살리는 소망이, 희망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즐거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 정말 즐거운 일. 아시리바 여러분, 기독교가요, 머리만 가지고 로마를 정복했나요? 그 사자굴에 내 본정신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목이 잘리는 현장에 하나님 찬양하면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령의 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로마를 먹고 세계를 만들었는데요, 그 성령의 힘이 지금 전부 인간들이 내 이성으로, 내 짧은 생각으로 전부 성령의 역사를 맡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타난 운동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목사님 흉내를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사명과 이 놀라운 시대적 소명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성교회가 왜 우리를 반대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 죽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운동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멀리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그리고요, 공부하는 놈들은, 저 같은 놈들은 머리가 좋고요. 제가 지금 10시 반까지 됐는데 또 보니까 10시로 바뀌었네요. 다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 원래 듣기는 10시 반까지로 들어서 좀 다른 소리 했는데, 예,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전복이란 뭐냐면 뒤집는 겁니다. 서벌전. 지금 대한민국이 주사파들에서 뒤집기를 시작한 겁니다. 전쟁 없이 뒤집는 걸 말합니다. 그게 전복전입니다. 전복 전력은요, 첫 번째, 전위그룹, 다시 말하면 핵심 그룹이 형성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형성됐습니까? 주사파들, 전대협들이요. 그 다음에 이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합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갔습니까? 민노총으로 갔고요, 전교조로 갔고요, 그 다음에 법조계로 민변도 갔고요, 그 다음에 언론계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시위와 데모를 통해 사회혼란을 조성합니다. 왜냐하면 각계각층에 침투한 사람들이요, 우리 세월호 때 봤잖아요. 그리고 최순실 때 봤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요, 전쟁을 통하거나 혹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체제를 뒤집는 것이 바로 전복전입니다. 이 사진을 좀 보십시오. 이게 지금 베트남이 무너지는 겁니다. 1975년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죠. 저 탱크, 베트남 탱크였습니다. 베트남 군이 베트공들한테, 베트공이
월맹한테 팔아먹은 탱크입니다. 저 탱크 몰고 저 베트남 무너뜨렸습니다. 월망의 패망은 베트콩들의 전복전 결과였어요. 베트콩이란 베트남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생하는 우리나라 한국말 하면 주사파 같은 놈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트남에서 배워야 됩니다. 1973년도 1월 27일에 파리의 평화협정으로 휴전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75년 1월 18일에 공산월맹이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딱 4달 만에 4월 30일 날 베트남이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패망된 베트남을 보니까요, 수많은 간첩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자유 베트남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공산 월맹은요, 북쪽에 있던 월맹은요, 무기도 제대로 변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이 안 돼. 우리 지금 50배 정도 앞서지만 베트남이 무너진 거는요, 그 안에 베트콩들의 전복전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우리도 그렇잖아요.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도지사,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뿌락지였습니다. 간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월남 패망 후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베트콩 월맹 저 우쪽에 있는 그 선에 지하 땅굴에 월맹 혁명저보 청사에는 남베트남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하루 만에 속실시간으로 다 보고됐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전에 노무현 정부잖아요. 처음으로 맨 처음 미국을 갔습니다. 그때 수행했던 홍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얘기입니다. 가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는 당신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정보가 새 나가서 미국 정부가 허위 정보도 몇 개 줘봤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당시에 그 청와대 안보비서관, 그 친구가 청와대에 있었던 일을 속속이 다 북한으로 보고했습니다. 박선원이란 친구입니다. 그거 수사하다가 국정원장 잘렸잖아요. 노무현이 수사해야겠습니다. 요즘 청와대 비서관이니까. 그 보고하고 나오다가 해임당했습니다. 당시 그 국정원장 얘기로 보면 북한이 넘어간 정보의 양이 트럭으로 한 트럭 반이랍니다. 대한민국도 이 월만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00여 개 좌파 월남도요, 시민단체에 무너졌습니다. 공산 후 어떻게 됐습니까? 약 900만 명이 처형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트로 탈출한 사람이 106만 명이었고요. 배가 전복되어 익사하거나 굶어 죽은 사람이 11만 명이었습니다. 살아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95만 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만약에 전복전이 완성되면 2천만 명 정도 죽인다고 이미 공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죽일 겁니다. 그게 지금 전복전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저들은 뭐 그냥 이념으로, 그리고 그냥 정치 세력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복전은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전위그룹 형성했잖아요. 그래서 전대협 지하조직, 제가 있던 조통그룹 반미청년회는 여러분 아시죠? 그 누굽니까? 충남지사 있던 그 친구요. 안희정. 그 친구가 반미청년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있던 그룹은 조통그룹입니다. 그래서 임석영 북한으로 보낸 그룹입니다.
그리고 관악자주파, 이거 북한의 혁명론을 무장한 친구들입니다. 자민통 그룹, 이거 임종석이 있던 데입니다. 한양대 중심으로 있던 주사파 조직인데, 얘들은요, 우리도 뭐 수령에 대한 맹세를 했지만 얘들은 매일 했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전사의 각오란 수령에 대한 맹세문을 매일 읽고 암송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 수령과 친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의 전사로서 대한민국의 혁명을 위해서 목숨 바칠 것을 결의한다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임종석입니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전복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전교조로 갔죠. 민변과 우리법 연구회로 갔고요. 언론노조 민원연으로 갔고요. 교회도 많이 갔습니다. 제가 있을 때 전대협 산하에 이 신학교 연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장신대도 있었고 총신대도 있었고요, 감신대도 있었고요, 한신대도 있었고요, 물론 연대 신학과도 있었고요. 주사파 조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신학생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갔겠습니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계 연합 조직에 가 있습니다. 무슨 총회 이런 데요. 그리고 기독교 신문회 이런 데 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환경단체 이런 많은 단체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노무현 정부가 위기에 처하면서 그때 광화문 내에서 최초로 대형 교회들이 노무현 정부의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에 반대하면서 나갔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교회 하나같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언론에서 비리를 하나 터뜨리고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그 비리를 다시 시중에 고발하고, 그래서 분쟁이 시달리고 그 교회 목사 쫓아내고. 이게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내에 침투한 저 주사파들의 조작에 의해서요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 이렇게 된 거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여연대, 경실련돈 온통 이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대협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김일성 충성 서약서 한번 볼까요? 임종석이 했던 거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이에요. 대남혁명 지도기관입니다.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여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멸사헌신하겠다. 이게 임종석하고 걔들이 읽었던 전사의 충성 서약서들입니다. 그리고 침투된 전위 세력들에 의해서 뭐가 합니까? 대규모 시위가 유발됩니다. 전위 세력이 기획하고, 그 다음에 각계에 침투한 사람들이 동조하고 대중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여론을 일으킵니다. 한번 볼까요? 2002년도 미선희 여순이 사건 보세요. 이거 아시지만 교통사고입니다. 물론 여중생 2명이 죽은 매우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미군의 장갑차가 기다렸다가 여중생 2명이 지나가서 고의로 깔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아시지만 장갑차의 안에, 그게 요즘은 좀 나아졌다지만 안에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커브길이었습니다. 길가에 지나간 아이들을 장갑차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뭘 했습니까? 2002년도에 이 주사파들은요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애들은요 여중생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미선희 여순이 살려내라,
미순이 효순이 살해한 주한미군 몰아내자고 외쳤습니다. 그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당 후보 이해창은 결국 그해 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선 거죠. 윤민석이 작성한 퍼킹 USA, 당시 그 쇼트트랙에 이게 뭡니까? 원홍가 누가가 이게 왜 이상한 제스처 해가지고 우리 그 금메달 뺏겼죠. 그래서 미순이 여순이 탱 끌어 죽이고 금메달 훔쳐가고 이런 걸 지어가지고 온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우병 사태 보십시다. 2008년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해서 얼마 되지도 않을 때입니다. 아시지만 한미 FTA 협상은 노무현 정부 때 한 겁니다. 이명박은 그거 이제 사인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서울대 교수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뭐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무슨 광우병에 뭐 굉장히 그 뭐 잘 걸리는 인자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미국 쇠고기 먹으면 뇌가 송송 그리고 구멍이 생긴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랬습니까? 나 죽기 싫어요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MBC 방송국 PD라는 놈은 어디 거짓 방송 광우병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것을 그림을 속아 쑥 떨어지는 그림을 보여주는 바람에 국민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그리고 아줌마들은 유모차에 자기 애들 싣고 나왔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그 과거 대학교 때 운동했던 애들이에요. 걔들도 결혼을 했으니까 지 새끼들 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명박 정부요 2008년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수습하는데 1년 시간 걸렸어요.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세월호도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순이 효순이 사건처럼 교통사고입니다. 물론 세월호 사건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세월호가 짐을 싣기 위해서 미래 배는 이렇게 파도가 치니까 기우뚱 하잖아요. 그러면 배 밑에다가 평형수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면 중심이 밑에 있으니까 기우뚱에다가 다시 복원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당시 이 세월호 사주는 짐을 더 많이 싣기 위해서 물을 빼고 그 위에다가 잔뜩 짐을 실어놨어요. 그 위에 잔뜩 짐을 실어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우뚱하니까 이게 복원력이 없으니까 쓰러져 버린 거죠. 꽝꽝 하는 소리는 실어놨던 배를 제대로 묶지도 않아가지고 컨테이너에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세월호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그거를 평형수를 빼지 못하게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거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때 안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갔어요.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불행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침내 봉인이 풀린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 처녀 대통령한테요. 뭐라 그랬습니까? 애들 죽어가고 있는데 박근혜는 연애했다 그랬습니다. 참 입에 담기도 정말 부끄러운 정모라는 남자와 롯데호텔에서 연애했다고 처음에 떠들다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들었습니까? 구됐다면서요 또. 그 다음에 미용 성형수술했다면서요. 이거 누가 터뜨린 겁니까? 주사파들의 기획에 의해서 광화문을 장악하고 그리고 각계에 침투한 특히 언론계들이 이걸 퍼뜨렸잖아요. 그때 이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저 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7시간 동안 외간 남자랑 연애나 하고 이미 대통령으로서 권위고 다 상실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벌어진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전복전이 벌어진 겁니다. 주사파들의 핵심들이 계획하고 각계에 침투한 세력들이 개종을 동원하고 그리고 가짜로 선동을 만들어서 정권을 타도하고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투쟁으로 몰고 갔잖아요.
마지막에 한번 최순실 사태 봅시다. 여러분, 정유라는 그 최순실의 딸이죠. 근데 이 친구는 당시 이제 승마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니까 우리가 당시에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입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최순실 씨는 보니까 이름도 그 본명이 있어요. 최서원입니다. 이미 개명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언론에 죽으라고 최순실로 보도해요. 법적 이름 놔두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최순실이라고 해야 멍청해 보이잖아요. 멍청한 여자가 대한민국을 농락했다야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최서원이라는 멀쩡한 이름 놔두고 옛날 최순실이라는 이름 가지고 계속 등장했다는 거예요. 아시지만 정유란, 그래서 성마에서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딴 친구입니다. 그래서 소수 종목, 비인기 종목 옹호 차원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대학에 이화여대 보냈다 가지고 아주 그냥 대학에 학부모들 온통 자녀들 어디 갈지 관심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죠. 최근에 조민 보니까 걔는 뭐 아무것도 없이 했더만요. 최수원 씨 딸 정유라는 그래도 그 아시안 게임 승마에서 금메달 따고 그거로 들어갔는데 얘는 뭐 아빠 백으로 다 했더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최순실이가 수천억, 박근혜 통해 경제공동체인데 수백억을 받았다. 나중에 보니까 무슨 미르 재단 이런가를, 기독교인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미르라는 이러한 재단을 만들어서 스포츠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빼돌렸다는데 그 돈 하나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소한 게 삼성 말, 그거로 기소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결정타는요, 최순실이가 거기에 미르 재단의 이사장을 자기 단골로 다니던 사우나에 사장을 앉혔다. 여러분 기억에 돌이켜 보십시오. 나중에 광화문 집회에 그 사람 나왔습니다. 사우나 사장이라는 사람이 멀쩡한 서울대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체육학 박사 받은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사우나 가본 적도 없대. 그런 마사지 샵 같은 데는. 그런데 그때 그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순실, 그 다음에 거기에 박근혜는 이미, 죄송합니다만 이미 이때 미친 사람이 돼 있었어요. 미친년이 돼 있었죠. 아이들 죽어가는데 7시간 동안 남자하고 연애하지를 않나, 미용 시술한다고 상황실에 나오지도 않고, 또 최순실 시켜가지고 말이야 정유라 합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백억 800억짜리 재단 만들어서 돈 다 빼먹고, 지금 아시다시피 드러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최순실이 무슨 태블릿 PC 가지고 대통령 지시하고 연설을 고쳤다는데, 아시지만 그 태블릿 기계 좀 돌려달라는데 아직도 안 돌려줘요. 왜냐하면 태블릿 기계라는 게 그게 당시는,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 이런 건 여기서 다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당시는 그냥 그걸 내용을 듣기만 보기만 하는 거랍니다. 편집 못 해요. 국정농단했다 해가지고. 여러분 국회에다가 아주 그 지저분한 그림, 누드로 있는 박근혜 대통령 머리에요, 최순실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지저분한 그림 가지고요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이게 주사파들의 전복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복전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전복전에 놀라가지고요,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 이거요, 민노총이 나중에 여대가 주사파 조직들이 결합된 겁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 뺏겼죠. 총선에서도 완전히 깡그리 무너졌죠. 그렇지만 2019년도에 광화문 애국운동의 반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19년도 6월 8일입니다. 여기에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천막 농성을 시작.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도 지금 문재인 정권 하야 탄핵을 이야기 입도 꺼내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한기총 회장에 막 취임한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 하야하고 탄핵하자고 탄핵의 7가지 사유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천막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또 이 뭡니까 저놈들은 목사님 버티지도 못하게 이 천막 위에 있던 그 은행나무를 잘라버렸다면서요. 저런 쳐죽일 놈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하야하라 7가지 사유입니다. 문재인 하야의 7가지 사유를 전국을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한미동맹 파괴했다. 맞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로 경제를 파괴했다. 맞잖아요. 안보 해체했고요. 원전 폐기했고요. 지금 원전이 보물인데 그 다음에 4대 강보 해체했잖아요. 여러분 4대 강보요, 그 지역 주민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4대 강에 물을 채워놓으면 그 주변의 우물까지, 같은 수위에 있는 우물까지 물이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땅 밑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물을 다 빼버리면요, 그 주변의 우물도 말라버려요. 우리 지금 4대 강보 이후에요, 해마다 홍수만 나면 수십조 원씩 날라갔습니다. 홍수 피해. 지금 여러분 홍수 피해 있습니까? 이거 지금 뭐 전부 폐기시키려고 했죠. 그 다음에 국제외교에 가서 문재인 뭐래 그랬습니까? 얘는 도대체 나이도 어린 김정은의 대변인하고 앉아있어요. 수석 대변인. 쪽팔려서 죽겠어요. 그 다음에 고려연방제. 이 7가지를 내걸고 정광훈 목사님이 전국을 돌면서 했습니다. 광화문 세력의 반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10월 3일 보십시오. 이 광화문 광장을 꽉 채웠습니다. 대한민국 생기고 처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일궈낸 2019년도 10월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초의 보수혁명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수혁명의 주역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와 함께 보수혁명의 완성을 위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십시오. 참 지금 생각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의 결정적인 재집권 전략에 파열을 냈습니다. 저들은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조국,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생긴 것도 멀쩡히 생겼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서울 법대 나오고 교수고, 만약에 전과 사범짜리 이재명이 아니고요, 조국이 아무 상처 없이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생각 없는 20, 30대들 얼마나 거기 조국한테 갔을 거예요. 24만 표가 아니라 우리는 100만 표 차이로 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금 2019년도 10월 혁명이 저들의 가장 결정적인 대통령 후보인 조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50년 집권한다고 했었습니다. 저들은 보수 세력을 불태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같은 놈들은 아무도 고개 숙여서 나오지 않고 대응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천막 농성을 하고, 그리고 광화문에서 이 애국운동 세력들이 나와서 저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화문 애국운동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주사파 본당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화문 애국운동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200석 하면 주사파들을 깡그리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처럼 주사파 놈들 절대로 공직에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놈들 절대로 못